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1명이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내부 구조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던 건지 사망자 대부분 한 출구의 반대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 입건하고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불이 났고 피해가 커졌는지, 또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원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다 타버린 공장 안에 수색대원과 구조견이 들어갑니다. 아직 찾을 사람이 남았습니다. 애초 실종자 명단에 없었지만 뒤늦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외국인 노동자 1명입니다. 무너진 구조물들이 뒤엉켜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52분, 유해는 발화 지점 근처 구조물 아래서 발견됐습니다. 철근 빔이 완전히 붕괴되어 그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25시간이 더 지나서야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2시, 업체 대표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친 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했지만 소방시설이나 안전장치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보장치와 진압장치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 사고 이틀 전인 22일, 공장에서 난 불은 이번 사고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하지만 설명과 다른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도에는 그 소방시설의 일부 작동이 불량 사항이 있어서 경찰은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모습이 포착된 공장 내부 CCTV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처음 폭발이 나고 연기가 공장을 가득 채우기까지 단 42초가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배터리를 치우고 불을 끄려 했지만 리튬 화재에 쓰는 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거기 없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24분 직원들은 제품을 옮기고 물건을 살핍니다. 공장 2층 작업장, 포장된 리튬 배터리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셀을 모아놓은 곳에서 작은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왔고요. 1차 폭발 뒤 급하게 배터리들을 분산하려 하지만 옮겨 붙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결국 2, 3차 폭발이 이어집니다. 소화기를 가져와 소화액을 뿌리지만 리튬 화재엔 소용없습니다. ABC급 일반 소화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 업체는 금속 화재용 D급 소화기 5개를 뒀다고 했지만 이 동에는 없었습니다. 폭발이 이어졌고 단 42초 만에 작업장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간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번진 금속 화재, 모래나 팽창 질석으로 꺼야 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멀리서 뿌릴 수 없고 중장비로 들이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이라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불이 난 지 10분 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철골에 패널을 덧댄 경량 철골 구조 건물이라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소방은 2층에 있던 배터리 3만 5천 개가 다 연소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조조차 제대로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사망자 대부분 이렇게 출구 반대쪽에서 발견된 겁니다. 잠긴 문이 없었기 때문에 탈출구가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건물 밖에서 본 2층은 불길이 가득했습니다. 첫 발화 뒤 42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찼고 열폭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1분 남짓 안에 불 끄기에 실패한 노동자들은 이제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이 난 지점 이 건너편 주로 쓰는 문을 지나야 계단이 나옵니다. 발화 지점에서 떨어진 시험실 옆 계단이 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왕좌왕하며 불에서 멀어지려 했던 노동자들, 탈출 시도도 못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고 육체 노동하기 힘든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루벌이 일용직 계약이라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대책, 교육훈련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거나 좋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잠긴 문이 없었기 때문에 탈출구가 있다는 것만 알아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피를 이쪽으로 했으면 지금 생각으로는 인명피해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숨진 노동자들, 내부 구조조차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특히 주문이 몰렸다는 어제 하루벌이 노동자들이 몰렸습니다. 그게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시신이 크게 훼손돼 사망자 23명의 신원 대부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을, 아내를, 아버지를 찾으려 장례식장을 뺑뺑 돌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엄마는 공장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고 이틀째, 마지막 남은 실종자입니다. 시신이라도 찾길 바랐고 또 찾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휴대전화 끄고 다른 곳에 있길, 마지막 신호만 여기서 잡혔길.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은 곧 사라집니다. 11시 52분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이런 울음, 23명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곳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시신을 찾은 유족들은 망가진 모습을 보고 무너졌고 신원 확인조차 못한 가족은 하염없이 5곳 장례식장을 맴돌았습니다. 불에 타고 오그라든 시신. 부검을 하고 DNA 검사를 끝내야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기 아빠들은 사모님 모습도 기다리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검 직전 시신을 본 가족들은 작은 특징이라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목걸이 걸고 있대요. 그래 우리 딸이 목걸이 걸고 있는 건 내가 알지요. 내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유족들은 아직 현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누가 내 가족인지 몰라 아직 빈소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유가족들을 위해 합동 임시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분향소 적막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차려진 지 3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영정사진도 이름도 없는 재단 위에 국화꽃만 몇 송이 놓였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는 유해들은 이제 이름 대신 2번, 7번 이런 식으로 식별 번호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유해가 내 아들 또 내 딸인지 하루라도 빨리 확인되길 바라는 가족들 마음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신원이 파악될 때까지 여기 분향소 옆에 마련된 임시 거주 공간에서 가족들은 지내기로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만난 26살 딸을 잃은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애들이 있더라고. 이건 내 자식, 내 새끼인데 내 새끼 그거 비었는데도 기다려. 그 확인 그렇게 어렵나요? 시신 신원 확인은 언제쯤 다 됩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에 시신 22구를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아직 부검이 진행 중인데요. 신원을 찾기까지 최소 2주 이상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일단 불에 너무 상해서 검시가 쉽지 않고요. 또 시신에서 DNA를 잘 채취하더라도 이걸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의 피를 뽑아서 거기 있는 DNA와 대조를 해봐야 이 시신이 누군지 또 내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요. 이 정확한 사망 판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소식을 전한 상태입니까? 이번에 나온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 외국인들 신원을 확인하려면요. 또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DNA를 채취하거나 외교 당국을 통해서 혈액을 받아서 이 시신의 DNA와 대조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유족들에게 아직도 전화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 내 가족이 타국에서 숨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청 임시분향소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희생자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인데 이들은 대부분 도급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추적해보니 불이 난 공장과 같은 주소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숨진 18명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 도급업체 소속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쓰는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주소, 불이 난 아리셀 공장과 주소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세한 도급업체는 운영비를 줄이고 원청업체는 노동자 구하기 좋기 때문에 쓰는 편법이란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거는 그냥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이럴 경우 불법 체류 노동자를 채용하는 일도 잦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죠. 도급업체는 미등록 노동자를 공급하고 대신 단속이 되면 책임은 도급업체가 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물감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까지 깊게 관여를 안 해요. 대부분 업체를 만들었다 폐업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아르셀에 인력을 파급한 도급업체도 등록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르셀은 불법 채용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급업체가 여러 차례 이름과 사업장을 바꿔온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번 화재로 다수의 중국인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곧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란다는 입장문도 발표를 했는데 중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노동 환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중국 주요 언론은 화성 화재 현장을 생중계하며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在我手中所拿着的呢，就是这家工厂所生产的锂电池。那么据悉呢，就是这样的锂电池，今天呢发生了爆炸燃烧，引发了整个的大火。 중국 일간지 신경보는 이번 화재의 희생자 대부분이 조선족 30, 40대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일 휴가라 화를 면했다는 한 여성 중국인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을 받았다면서 한 달 정도 일했지만 소방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특히 한국의 제조업이 외국인 노동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甚至有很多韩国的工厂厂主更是表示，如果没有外国劳工的参与，那么我们的工厂甚至可能没有办法运作。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인,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하지만 임금과 복지가 한국 노동자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어젯밤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이나 지방 정부 잘 협력해서 그 선후 처리 잘 하라고 지시해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길 바란다는 뼈 있는 입장문도 남겼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위험물질이 모여있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만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6천 곳에 달하는데 이런 공장들 안전 대책은 어떨지 이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은 이른바 화약고로도 불립니다. 불이 났다 하면 폭발로 이어지고 독성물질이 유출됩니다. 산업단지는 물론 도심 근처에도 이런 공장들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한 2차 전지 제조업체. 안으로 들어가 보니 통로 옆으로 상자와 각종 기자재가 사람 키보다 높이 쌓였습니다. 돌발 상황 때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을 끌 수 있는 건 역시 일반 화재용 소화기뿐입니다. 다른 배터리 제조업체에도 가봤습니다. 내부 보여주기를 거부합니다. 내부는 알 수 없지만 이 건물 역시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입니다.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작은 틀이라도 한정된 공간에 터지면 빨리 눈에 쏟아버려. 노동자들은 내가 다루는 물질,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작업하는 구간에 위험한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어디로 피할 건지. 점검 TF를 꾸린 정부는 1차 전지 제조업체와 관련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한 발 늦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당국이 물을 뿌려 진화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튬은 물과 닿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 왜 물을 뿌렸냐는 겁니다. 신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조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불이 난 공장은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3동의 2층입니다. 화재 초반에 이 소방당국은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건물 주변에만 물을 뿌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리튬이 연소가 되고 열폭주가 멈춘 다음엔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에서는 물을 왜 사용했다고 합니까? 먼저 일단 대부분 연소가 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것이 리튬 원료가 아니라 이 완제품 배터리라는 점을 계산을 했습니다. 네. 리튬 자체가 적게 들어갔고 또 잘 폭발하는 분말 형태는 아닙니다. 리튬이 포함된 액체를 적신 종이를 말아놓은 형태인 겁니다. 이 정도면은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이 물로 끌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을 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원들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분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이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공장 안에 뭐가 들었는지, 배터리는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점을 가능성을 살펴서 고려를 했다면 현장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대목에서 구멍이 드러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금속 화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건 그동안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국내법에서는 이런 금속 화재가 이 화재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없고요. 또 소방 시설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새로운 소화액을 만들어도 그거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겁니다. 네. 소방청 내부 지침에 금속 화재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 친 적 없느냐? 여기서 등장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이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들이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 청문회입니다.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민간인 이모 씨를 아냐는 질문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간인 이 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 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현직 경찰 B 씨, 변호사 C 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선 이 씨의 기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A 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합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하고 2시부턴 골프를 치고 저녁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식입니다. 이 씨는 화답하거나 일정을 체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후 이 씨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모임을 했던 변호사 C 씨는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A 씨 역시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도 이 씨와의 모임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도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 이 와중에 여야 중진 의원들이 나란히 한 전 위원장이 내놓은 특검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당내 여론 설득에 나섰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미 이 특검 논리가 어떻고 저떻다 이거 얘기할 단계가 좀 지났다는 제 판단인 겁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정치적 미숙함이 드러났다. 총선 참패 책임론을 물타기 하려는 술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특검 정국에 다시 매몰되게 하는 거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입니다. 보수 수청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안보와 국방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당한 진일보라고 평가하며 제3자 추천 특검의 과거 전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 안을 저는 이번 회기 때 합의해갖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이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들에겐 운명이라 생각하라는 글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등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지난 21일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육군 예비역 중장 문영일 씨가 쓴 글입니다. 하나회 출신으로 일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노태우 정부에서 차관급인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문 씨는 그래서 중대장을 구속하면 지휘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 국군은 패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은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겐 고통이겠으나 운명이라 생각하고 실망을 극복하라는 엉뚱한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문 씨의 주장과 달리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날 구속됐습니다. 글이 알려지자 군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군 가족 소통 커뮤니티에는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계속 용인해도 된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용사들은 군의 소모품이냐는 지적과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진 지휘관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용사들이 있는 것이란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우회는 나흘 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저희 성우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으로 올리신 글이라 성우회에서 지웠습니다. 저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JTBC 윤세민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6.25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비열하고 비이성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하얀 종이 뭉치들이 떨어져 있고 군인들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오물풍선 350여 개를 띄웠습니다. 이 중 경기 북부와 서울 일대 오늘 아침까지 떨어진 게 100개가 넘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한 건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로 지난 9일 이후 보름 만에 또 날려보낸 겁니다. 합참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계획은 오늘은 없다면서도 방송할 준비는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가능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해서도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하루 앞두고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도 찾았습니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세 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와중에 최전방을 지휘하는 육군 1사단장이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벌였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결국 육군이 이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2차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한 육군 1사단장이 결국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은 지난 19일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군사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지난 7일 해당 사단장의 음주 회식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회식 당일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하고 각 부대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회식 뒤 풍선 살포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에야 사복 차림으로 지휘 통제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육군은 보도 이튿날 해당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현재 보직 해임과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후임 1사단장으로는 지난 21일 양진혁 중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거리의 탈옥수라고도 불리는데 지난해 기준 6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석 달 동안 검찰 검거팀과 동행하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체포에 저항하다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현장부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명히 오른쪽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네. 특수 협박. 오늘은 미집입니다, 미집. 아, 미집. 잘못 걸은 것처럼 전화를 해서 통화 소리가 들리면 안에 이렇게 있어요. B동이 맞아. 여기가 1동이 A이고 여기가 B예요. 오늘 산남복 준비하셨네요? 네. 마약 전력도 있고 특수협박 사건이라서 이게 또 위험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간 거고요. 문 좀 열어보세요. 네. 검찰청에서 왔어요. 일어나세요. 네. 검찰청에서 왔어요? 왜요? 왜 하는지 알죠? 왜?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발범이요? 네. 아니, 발금 말고. 봐봐. 아니. 작년 1월에. 저 살고 났잖아요. 아니, 안 살고 났어요. 살고 나왔어요. 하고 조사 받았어요. 조사는 받았는데 재판을 안 받았어요. 재판 안 받아가지고 본인 형이 징역 6개월에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수감돼야 돼요. 나오세요. 나왔어요. 안 간다고요. 외국 맡으셨어. 안 간다고요. 갖고 와. 자야지 갖고 와. 응? 일어나세요. 갖고 와. 자야지 갖고 와. 무슨 갖고 오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요. 맨날 애들이 자야 하는 거 있잖아요. 소환수 형 집행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자야 한다고 뭐 칼 갖고 오라는 얘기가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응? 건조요. 왜 건조하는데? 조용히 해. 반항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큰 소리도 내고 먼저 이제 제압할 목적으로 이제 손 어디 건들지 말라고 그래. 건드셨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건드셨잖아요. 가만히 핸드폰 해야 될 거야, 핸드폰을. 안 도망가니까. 왜안 도망가니까. 에이. 나르세요. 건드지 마시라고, 몸을.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뭐해?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건드지 말라고. 뭐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건들지 말라고. 신고 낼 거 아니야. 건드지 말라고, 몸을. 나와서 봐요. 네. 나와서 봅시다. 네. 한번 때니까 봅시다. 네. 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보복하겠다. 가족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 때니까 봅시다. 네. 그 얘기 그대로 해줄게 판사님한테. 재판부에 그대로 얘기할게요. 가자.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살짝만 그러면 살짝만. 하는 거야 여기. 여기가 아프다고요 지금. 여기? 아 어디가 아프냐고. 여기요. 아까 설명할 때 이거 뭐 살고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주일화사에서 살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헷갈렸어요? 네. 점잖게 이렇게 조용히 잘 얘기하는데 왜? 그러니까 좀 기다려. 북부지방 검찰청입니다. 신병 자유형 미집행자 1명 있어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봤으니까 안 뒤에 나갑니다. 나가고 계시죠 지금? 전화번호 하나 끊어야 돼요. 네, 내일도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내일은 외모까지 확 바꾸고 태연하게 연기하며 발뺌하는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을 반값에 판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다음 배송도 환불도 안 해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2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되는데 서울시는 과거 소액 사기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딸 취업 선물을 고르던 A씨는 다이슨 에어랩을 싸게 판다는 네이버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입고가 늦어졌습니다. 입고가 완료되면 14일부터는 될 것이고 18일에는 무조건 배송이 완료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B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계속 며칠까지 기다려라. 이제 연락 두절이 같이 또 되면서 결국에 취소 처리도 안 되고 돈도 못 받고. 항의 댓글을 달자 바로 삭제됐고 아예 아이디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계속 리뷰를 달았더니 한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등록된 아이디가 아닙니다. 그 화면이 뜨더라고요. 암호 저장을 눌러놔서 착각할 일은 절대 없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만 400여 명. 현재까지 이 사이트에서 판매된 다이슨 에어랩은 2억 원어치, 라면은 6천만 원어치로 추산됩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말 개설됐는데 사업자 주소를 찾아가 보니 사람이 사용한 흔적도 없습니다. 사이트 관계자는 실제 사무실이 대전에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거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취소 거래에 대한 어떤 처리도 미숙했고 초짜여서 사실은 일어난 해프닝에 가까운 건데 저희가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취재 시작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시정 권고를 하자 이 사이트는 라면 같은 소액 결제 위주로 일부만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이 2년 전 수십만 명을 상대로 라면값을 먹튀한 스타일부의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기념일마다 등장하는 폭주족이 6.25 전쟁 74주년인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폭주족을 구경하러 나왔던 10대 3명이 교통사고 때문에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서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교차로를 질주하는 승용차. 좌회전하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더니 횡단보도 보행섬으로 돌진합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고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잠시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보행섬에 있던 13살, 18살 등 10대 3명이 사고로 돌진한 차량에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명 있는데 차가 바닥났다는데 하다 보니까 구급차도 나오고 난리 나고. 사고 직전 교차로 한복판에서는 폭주족들이 빙글빙글 돌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온 겁니다. 경찰의 제지로 폭주족들이 떠나고 곧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주변으로 모여있는 10대는 100여 명,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친 10대들은 폭주족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폭주족이 온다니까 구경하려고 온 것 같아. 이제 자기들끼리 뭘로 이제 오픈 채팅방이 뭐니 그걸 보고. 차량 운전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아내를 잃고 건물 꼭대기에 오른 남성. 한강변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뛰어든 여성.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물에 함께 뛰어든 경찰 덕에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서준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술병도 보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28층 건물 옥상에 오른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시간을 수색해 남성을 찾았습니다. 아내분이 가장 슬퍼할 거라는 거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죽으면 안 되겠다고. 한참을 설득한 끝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못하겠죠. 다들 보고 있어서. 아닙니다.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밤 한 여성이 한강변에 앉아 불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 끄시면 안 돼요, 여기. 여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갑자기 한강물에 뛰어듭니다. 경찰도 뒤따라 뛰어들어 여성을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둔 60살 안현의 경감이었습니다. 이날이 마지막 야간 근무일이었습니다.
안경감은 오는 30일, 31년간의 경찰 생활을 매듭짓고 명예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넌 이름이 뭐니? 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이 국회 법사위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도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방송 4법 처리가 예고된 자리였는데요. 이를 좀 미루려는 듯 국민의힘이 간사 선임 등의 과정을 먼저 진행하자고 하다가 이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잠깐만요. 이제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성래 위원장입니다. 예,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이게 정말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 같진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 일종의 기싸움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또 오늘 회의,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선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지 좀 정확히 알리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네, 현장에서 웃는 소리도 났는데 급기 학벌 얘기까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장영태 의원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걸 환갑 넘어서 자랑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렇게 유 의원에게 일침을 놨습니다. 네. 유 의원은 법학 전공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더 잘 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법사위 자리에서도 그렇고 이 국회법 얘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이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이 선서와 그 답변을 거부한 이 증인들을 퇴장시켰었죠.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이 국민의힘에서 궁시렁된다라고 하면서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들어서 오늘은 의원들도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더 큰 반발을 샀는데요.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는 위원장은 처음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이 앞서 화면에서도 봤지만 여야 위원들이 처음 마주한 법사위 회의였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면 앞으로 꽤 험난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사위가 모든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요. 오늘 여야 의원들이 거의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이 바로 국민의힘 초선인 우재준 의원이 인사말을 할 때였습니다. 의원은 외부에서 이런 다툼을 보다가 첫날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고 하면서요. 이 국민들과 때로는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국민들과 대화하는 거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선배 의원들이 더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뼈 있는 발언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덜렁덜렁 사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에선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면서 여당에선 불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정리되지 않은 표현을 썼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덜렁덜렁. 네, 맞습니다.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한 발언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두고 젊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결국 사과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 국토부 대변인이 어제자로 행복청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 국토부 내부에서는 장관 발언 책임을 대변인이 대신 진 것 아니냐 이런 뒷
빈말이 나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박 장관은 본인 의사를 반영한 인사라고 부인했지만요. 민주당에선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하교 중이던 한 일본인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괴한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함께 있던 중국인 여성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는데 최근 중국에선 이처럼 흉기로 외국인을 공격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노란색 버스 앞에 몇 사람이 쓰러져 있고 주변에선 걱정스러운 듯 상태를 살핍니다. 어제 오후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버스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교 중이던 아이들을 태운 일본인 학교 통학버스였습니다. 일본 국적의 어린 남자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하교를 돕던 중국인 여성 안내인 등 3명이 찔렸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5,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본인 모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지만 중국 여성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붙잡힌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遺憾であり、被害者の方の一刻も早い回復をお祈りをいたします。 최근 중국에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지린성 지린시 한 공원에선 한 중국 남성이 미국인 강사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베이징에서 이스라엘 외교관 가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중국 내 외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인 피습 이후 외국인 혐오가 아닌 우발적 범죄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게 내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다.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든든한 출사표입니다. 오늘 올림픽 리허설을 치른 뒤 안세영은 파리의 낭만을 즐겨보겠다며 금메달을 얘기했네요. 오서민 기자입니다. 오륜마크와 대회명이 새겨진 경기장. 올림픽이 열릴 프랑스 파리가 아닌 진천 선수촌입니다. 선수 입장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것을 올림픽에 맞춘 이곳에서 경기 초반 안세영은 연속 범실로 점수를 줄줄이 내줬습니다. 그러나 2세트부터는 안세영다운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특유의 다이빙 수비로 양쪽으로 떨어지는 셔틀콕을 모두 받아내자 관중석에선 탄성이 터졌습니다. 결국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뒤 안세영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의 미스가 많아졌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공격이 추가되지 않으면 상대는 저를 너무 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비로 기억되는 안세영의 배드민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선수들이 많아지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 공격이란 또 하나의 무기를 더해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스가 나더라도 지금은 연습이니까 더 많은 연습을 하고 그냥 올림픽만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9살에 나섰던 도쿄올림픽에선 8강에서 탈락해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만 모래사장에 발을 파묻은 채 셔틀콕을 받아내고 허리에 끈을 매단 채 라켓을 휘두르며 3년 동안 그날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되고 조금은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저의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고 모든 걸 다 따낸 안세영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금메달의 순간을 매일 머릿속에 그립니다. 파리에서는 제가 울기보다는 웃으면서 정말 많은 제 세리머니를 보여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앞두고 2차례 셀프 홍보에 나섰던 키움의 외국인 선수 도슨. 오늘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요즘 연습하고 있는 새로운 밈도 공개했는데요. 정수아 기자가 도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타격 감각을 뽐내는 도슨은 수비 도중에도 팬 서비스를 잊지 않아 키움 팬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lease vote for me. I would love to go to the All-Star and and see some more dancing. So please vote for me. Please. 제발. 올스타 투표를 앞두고는 셀프 홍보로도 눈길을 끌었는데 강력한 라이벌 때문이었습니다. Socrates, he was getting more votes. You know, Kia,
that's a big fan base. So I was like, I need to find a way to increase my votes, and it helped. 결국 도스는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합해 3위로 외야수 부문에 뽑혔습니다. Oh, I'm so excited. It's a dream come true. Like I always, as a kid, growing up, even like when I started my professional career, 홈런 세리머니는 K-팝 걸그룹 댄스로 대신하고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흥미를 쏟을 만큼 한국 야구 자체에도 관심이 큽니다. I mean, I know almost every not every guy's song, but almost ever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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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마라탕으로 챌린지에 이어 또 다른 밈을 공부했다는 도스는 I'm fine, I'm okay, 괜찮아.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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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g. 다음 달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특별한 세리머니도 예고했습니다. How will I do it? I don't know. We'll see. You have to go to the All-Star game to find out.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은 낮더위가 심하지 않아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잠시 물러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남 남해안에, 모레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본격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 최대 60,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세차게 내리겠습니다. 반면 내일 제주를 제외하고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